안녕하세요. 일찍부터 더워지고 있는데 뜨겁게 보내시자고요, 같이.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 강의가 아주 상세한 편이에요. 특히 기본 강의는요. 그런데 막상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주 수축 이완을 많이 해놨습니다. 제 교재뿐만 아니라 강의도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르륵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든 이렇게 좀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간을 써보고자 하시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거 그냥 다 빼버리고 과강의 그리고 좀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 좀 난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축 이완을 많이 해놨으니까 아마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요 한 달을 아주 효율적으로 보내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잠깐 와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요. 이 마이크가 영 불안정하네요. 이거 책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가 제가 이거 2년 만에 한 번 개정판을 내거든요. 너무 자주 개정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판이 나왔던 그 10판. 그게 이제 현재 최신판, 이제 이번에 강의는 그러고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올해 62회 25년도 거, 기출문제는 프린트로 나눠드렸어요.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지 않지만, 요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그 머릿말 바로 뒷장을 보시면, 앞에 넘기다 바로 머릿말 뒷장을 보시면, 과거 한 10여 년 이상의 그 기출 현황을 넣어놨잖아요.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작년 것까지는, 오른쪽 아래쪽에 작년 것까지는 넣어놨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다 그래서 꼭 앞으로도 이렇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냥 그나마 한번 보긴 하자면, 제 책의 구성은 1장부터 5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잡스럽게 다 들어있어요. 뭐냐? 지구과학엔 4파트가 있죠.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 천문학. 둘은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잡다하게 전반적인 개론이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2장이 양이 많아요. 대기과학과 해양학. 그리고 3장, 4장은 전공책에서 일부러 이렇게 좀 나눠놓는 경우가 많길래 지질학인데 지질학 개론 부분이고 여기는 지층 아니면은 화석 이런 얘기 나오는 지구 역사 관련된 지사학 관련된 거 천문학 나눠져 있는데 올해 기출문제는 이렇게 문제 숫자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데 굳이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 보시면 지질학에서 작년하고 올해는 이상하게 6문제나 나왔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늘 이렇지 않아요. 원래 평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질학이 조금 더 나오는 편일 때가 많기는 해요. 근데 그나마도 3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고요. 하여간 골고루 나온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교수님이 2분이 들어가시는 걸로 돼 있던데 그 교수님이 지질학 교수님, 천문학 교수님 아무래도 내 전공 부분에서 좀이라도 더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질학 교수님이 들어가셨나 보죠, 연달아. 그죠? 그런 거라 늘 이렇지는 않으니까 사실 중요치 않다. 지질학만 할까?가 아니라 다 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치고 지구과학이 전략 과목이 아닌 분들은 없죠. 올해 실제 접수하신 분 말고 실제 응시하러 시험장에 갔던 사람이 3,5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자연과학에서 과락이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이 넘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다 웬만큼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몸만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락이 이만큼이 나왔다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피하려면 평균 점수 얼마 이상은 물론이고 이 과락을 면하려면 지구과학에서 점수를 따지 않으면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에 다들 시간을 들이시는 건데 사람들은 지구과학 쉽다는데 난 왜 어려워?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하면 쉽다. 해야 쉽다. 저절로 쉽지 않아요. 안 배우시거나 학교 다니실 때나 고등학교 때 대강 가르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거 보면 분명 똘똘하신 분인데
진짜 안 배워서 모르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알던 것들 있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변리사 시험용으로 얼마나 적합하게 이 볼륨이 너무 적합하게 할 수 있을지를 좀 같이 뭔지 모르는데 막 만져봤어요. 네, 해서 가급적 효율적일 수 있게 같이 애를 써볼게요.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 받으신 거 있고 여기 필기노트도 갖고 계시지요 아마. 이 필기노트는요 제가 예전에 질문을 받아보면은 막 고민하다 오셨는데 뭐가 이상해서 봤더니 그림을 잘못 그리신 거예요. 그거 갖고 몇 시간을 허비하다 오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제가 필기노트를 만들고 나서 사실 느꼈는데 그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수업이 굉장히 스피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따라오면서 그리면서 막 하시려면 버겁긴 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칠판에 있는 4색 분필, 노란색만 제가 초록색으로 바꿔놨고 그렇게 4색 분필을 그대로 여기다가 필기노트에 제 글씨로 제 그림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시험 보시면요. 그거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 페이지 거기 뭐 왼쪽 아래 거기 뭐 있었어. 이거는 기억나잖아요.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칠판에 제가 그렸던 거 썼던 거 이런 것들이 필기노트에 그대로 여러분 손안에 있으시게 되니까 아마도 부지불식간에 세뇌가 되시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또 시간도 세이브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교재고요. 특히 이게 왼쪽은 제가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이거는 필기만 적어 놓은 거라서 문제나 이런 건 없어요. 또 개인차도 있으실 테니까 자꾸 헷갈리는 게 있으면 좀 더 체크해 놓는다든지 가끔씩 제가 괄호 넣기도 해놨습니다. 졸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도 딱 정신 차리고 넣어 놓으시고 약간 첨삭하시면서 자꾸 헷갈리는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왼쪽에다가 단권화용으로 그렇게 해 놓으시라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올해 이미 이제 합격을 하신 친했던 수강생분이 계신데 작년에 최종 합격하셨는데요. 재작년에 그때 이제 기득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1차 시험 미리 이제 받으셨을 때 자연과학 이게 시험 보기 직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모두 다 이걸 펼쳐놓고 계시더래요. 그게 확실히 단권화용으로 다들 활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었거든요. 그렇게 활용 각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늘 페이지는 이거 기본 교재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 불러드리고 가끔 필기노트는 필기노트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 교재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요. 아이고야. 제가 최근에 손가락 골절을 당해서 지금 아마 여기 새끼손가락이 되게 두껍죠? 보이시나요? 아직 다 완벽하게 안 돼서 지금 재활 중인데 오늘 이 상태가 어떨런지 하는 걱정된 마음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넘어졌어요. 뛰다가. 자, 일단 이 페이지 지구의 구조와 구성 물질에서 지구과학을 이번 달에 마스터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다 머릿속에 넣어버릴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응용과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잘만 배우면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자기 과목은 다 이해하면 된다라고 모든 과목 강사님들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히나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으신데요. 의외로 응용과학이라서 내용만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 그냥 저절로 우리가 듣고 보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 제가 수업의 목표가 뭐냐면 암기량을 대폭 줄인다예요. 반갑죠? 실제로 여러분도 하실 건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강의 평가를 하거든요. 늘.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 의도만 그런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전부 다 암기량이 대폭 줄었다라고 다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생각하셨던 양의 한 10%만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정 90%가 줄어든다고 하면 괜찮겠죠. 그죠? 고맙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급적 외우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말씀드릴 거고 지구과학 열심히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지구과학이 100점은 아니잖아요. 25점이라고요.
하지만 꼭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비교했을 때 딱 골라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그죠? 학술하자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수험에 적합한 그런 내용으로 해보시는 걸로 하고, 자, 첫 번째 이제 지구과학이라고 이제 하니까 지구과학인데 그럼 지구가 뭐야? 를 얘기할 거예요. 뭐 걔 어떻게 생겼어? 부터 나올 거예요. 지구의 모양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구는 대략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스름 생겼죠. 자, 첫 번째 둥근 증거가 나올 겁니다. 괄호 1번에 나올 거예요.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사실 지구가 완전한 구는 아니죠. 약간 이렇게 타원체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타원체 아니라 약간 넙대대한 이런 타원체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원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에 그 타원체인 게 실제 지구가 이렇게 매끈하진 않잖아요. 산맥도 있고 막 이러고. 그렇다면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바닷물이니까 그 바닷물 평균, 밀물, 썰물의 평균의 수면 따라서 그리면 거의 지구 모양이 똑같게 그릴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해서 그 평균의 수면 기준으로 그린 걸 지오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괄호 1번과 2번 비교, 괄호 2번과 3번 보기가 섞여 있으면 골라내실 수 있으면 돼요. 1, 3번 비교하는 문제는 없고요. 1, 2번, 2, 3번. 자, 달달 외울 내용 없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동그라미 1번. 자,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 했는데 여기요. 태양과 지구와 달, 제가 일부는 크게 그려놨어요. 태양이 지구를 비춘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려서 달이 먹혀서 안 보이게 되는 게 월식이에요. 월식 때 이거 그림자 누구 그림자? 지구 그림자. 봤더니 그림자가 어때요? 둥글둥글하네요. 그죠? 둥글둥글둥글하네요. 그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보니까 그러네. 근데 이걸 보고서 지구는 완벽하게 구야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세모나 네모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냥 대강 둥그스럽게 생겼네. 라는 대강의 개념입니다. 이 둥근 거 쪽은요. 그래서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더라. 다음, 해안에서 멀어지는 배는 점점 가라앉는 것처럼 보인다 했는데 이거 지우고, 자, 여기 봐보세요. 지구는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싶으시죠? 사이보그예요. 자,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둥그스름하게 생겼는데 배가 멀리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그런데 둥그스름하면 면 따라가니까 밑둥지부터 작아지기도 하지만 밑둥지부터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지구가 평면이라면 그대로 사이즈만 작아지겠죠. 그렇지 않구나, 둥글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별거 없죠. 다음,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진다. 이거 얘기가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오늘 두 번 더 나올 텐데요. 봐보세요. 일단 제가 지구를 아이고야, 이거 정말 불편하네요. 똑바로 세워놨습니다. 제 머리가 꽤 큰데 왜 고정이 안 될까요? 자, 죄송합니다. 자꾸 뒤로 밀리네. 이상하다. 이를 어쩌지? 너무 커서 안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지구가 실제로도 몇 도 기울어져 있죠? 몇 도? 23.5도. 아주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죠?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실제로 지구가 만약에 똑바로 서 있다면 이런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어요에 대한 내용이면 그 각각의 차이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리고 넘어갈 때는, 즉 지구를 똑바로 세워서, 여기가 지금 적도예요. 그리고 똑바로 세워서 그렸을 때는 현재 그런 모든 관계를 그대로 세우면 이런 상태랑 똑같을 때는 그냥 번거로우니까 똑바로 이렇게 세워서 그냥 그리고 넘어가 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지구상에 사람이 서 있는데 위도 0도, 위도 90도. 근데 여기 별을 3개 그려놨네요. 별빛이 나란하게 오고 있는데, 자, 이 별은 무슨 별일 것 같아요? 아마도 북극성. 자, 근데 왜 이렇게 3개나 그려놨느냐? 기본적으로 이 칠판이 우주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별빛은 사방으로 빛을 내보내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지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쫙 한 줄기의 나란한 별빛이 오는 거라고요. 근데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색을 그려놨는데 그 나란한 별빛이에요. 그런데 북극성을 올려다보면, 자, 올려다본 각도, 어떤 천체를 올려다본 각도를 고도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고도. 근데 이 적도에 있는 사람이 북극성 별빛을 올려다볼 게 없죠. 그냥 발밑으로 들어오니까. 그 올려다본 각도가 0도고요. 얘는 몇 도인지 모르겠고, 얘는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별빛이 오니까 올려다본 각도가 90도가 되겠네요. 자, 지금 갑자기 둥근 증거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필기노트엔 적혀 있죠? 자, 북극성의 올려다본 각도 고도는 지금 보아하니 그 지역의 위도하고 북극성의 고도가 숫자가 같아 보이시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와 같습니다. 이따 얘기가 두 번 더 나올 건데, 자, 북극성의 고도는, 북극성을 올려다본 각도는 그 지역의 위도랑 같대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서울 기준으로 한 37.5도쯤 되니까 북쪽 하늘에 37.5도쯤 올려다보면 거기 북극성이 있대요. 우리나라 위도만큼 올려다보면. 네, 요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몇 번 나왔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뭐 하다 왔냐면 둥근 증거 얘기하다 왔어요. 근데 지구가 기본으로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나란하게 오는 별빛이 각 위도별로 올려다본 각도의 고도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지구가 평면이라면 그러면 뭐 위도라는 것도 없겠지만 올려다본 각도는 다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둥근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지상으로, 상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자, 이거는 높이 올라가면, 자, 지구예요. 갈매기가 여기 아래서 날아요. 시야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높이 날면 당연히 보이는 게 넓어지겠죠. 하지만 평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보다 더 넓어진 게, 그냥 단순히 평지라고 했을 때보다 보이는 게 더 많더라. 둥그스름해서 그렇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5번, 6번 내용은 각자 읽어봐도 충분하신 내용이니까. 자, 이런 둥근 내용들과 오른쪽 두 번째 타원체 내용이 섞여 있다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편하게 들으시라고 했죠. 눈을 감으라고는 안 했어요. 그죠? 자, 한 명 한 명 다 짚어낼 겁니다. 자, 타원체. 실제로 지구의 원래 모양에 가깝게 타원체로 그렸는데,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약간 넙대대 생겼다 그래서 왜 하필 넙대대해졌어요? 지구가 뭐해서? 자전해서. 그죠? 자전을 하니까 그 원심력 때문에 옆으로 벌어지는 힘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자전 속도가 더 빨라지면 팽팽 돌면 옆으로 푹 벌어지겠죠. 그럼 더 넓적해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해 주시고, 자, 괄호 2번에 제가 이제 그 기본 내용 보면서 밑줄도 좀 거드리고 할게요. 자, 그 괄호 2번 끝부분에 기하학적인 회전 타원체라고 돼 있고, 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자, 원인은 뭐 때문에요? 이거야. 자전에 의한 원심력 때문에. 그래서 원심력 때문에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커졌다. 이렇게 여러분 좀 가시적으로 보이시게끔 왼쪽으로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 주시고요. 거기 말 적혀 있는 거에서. 원심력 때문에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커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원체라는 증거가 둥근 증거랑 섞여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자, 첫 번째. 만유인력이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자, 그냥 이 단순한 그림 보시면요. 이게 지구고,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넉넉하게 좀 그려놨는데, 자, 어떤 물체하고 지구 사이에 만유인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 타원체라고 했으니까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길어서 그럼 그 결과 적도의 반지름과 극의 반지름 값이 들어가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내용이라면 타원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타원체여야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다니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극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극으로 갈수록 R이 짧아지죠. 그러니 만유인력은 커지겠죠. 그래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뭐 타원 채워야 되잖아. 라고 골라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는구나. 그 다음, 우리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죠? 자, 실제로 무슨 힘이 작용해서? 중력이 작용해서. 물론, 여러분도 저도 이런 물체도 다 지구에 붙어서 지구와 함께 자전을 하고 있는 그 원심력도 물론 있겠지만 그 원심력은 거의 무시할 만큼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그 달라붙으려는 만유인력이 결국은 중력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 버린다면 여기서 mm 지워지고 g는 r제곱분의 gm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아주 옛날에 요식도 한번 물어본 적 있었고요. 그냥 간단한 문제였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럼 극으로 갈수록 역시나 g 중력과 속도도 작아지겠네. 아이고 죄송해요. 극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커지겠네. 그 마찬가지로 중력도 커지겠네. 그죠? g도 커지고 r에 따라서 얘도 커지고.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 다음 요건 다 됐지요? 네. 다음에 진자의 주기 2파이 루트 g분의 l이라고 쓰는데 진자를 이런 식 외우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진자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그러면 진자의 길이는 그냥 재면 되고요. l 똑딱 하는데 걸리는 시간 t도 재면 되는데 요거와 요거를 재면 중력과 속도 g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점에 진자의 주기가 고위도로 갈수록 짧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명히 아까 반지름 값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t에는 r이 안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t에 g가 들어있고 g는 아까 r이 들어있는 식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해본다면 역시 극 위주로 봤을 때 극으로 갈수록 r이 짧아지니까 극으로 갈수록 g가 커지고 그러니까 t는 짧아지겠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연결은 돼 있구나라는 것만 보시고, 결국 쉽게 말하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으니까, 극이. 그러니,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으니까 더 세게 당기니까 툭툭툭 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주기가.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주기가 짧아지는구나, 라는 걸 체크했고요.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곡률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곡률은 구분 정도를 말해요. 곡률은 이런 구분 정도도 있고 이런 업데이트한 것도 있겠죠. 곡률 반지름은 이 구분 정도에 맞춘 원의 반지름 혹은 이러한 원의 반지름을 곡률 반지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곡률 반지름이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넙대대 생겼기 때문에 곡률 반지름이 달라요. 이 극에서는요, 좀 더 이렇게 펑퍼짐하게 돼 있으니까 요 곡률의 구분 정도에 맞춰서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적도는 여기서 볼록하게 생겼으니까 요 구분 정도에 맞춰서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 그죠? 실제로 지가 이렇게 넙대대 생겼다 보니까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 실제로 기준이 되는 구분 정도에 맞는 원을 그렸을 때 원의 반지름은 파란색이 더 길죠. 극에서의 값이 더 크네요.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각도가 1도예요. 그러면 길이를 여기서 재면 요만큼이지만 여기서 재면 이만큼이죠. 당연히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그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 지구상에서 봐보세요. 원래 지구 중심에서 보면은 어느 쪽 반지름이 더 길다고요? 적도 반지름이요. 그러면 같이 각도를 1도 이렇게 잘라서 본다고 했을 때 위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 위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는 원래 어디가 더 길어야 돼요? 당연히 거리가 더 멀리 오면 적도 쪽에 1도에 따른 지표 거리가 길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어요? 고위도로 갈수록 길어진다 돼 있죠. 이 뭔 소리냐? 자, 실제로 우리가 몰랐지만 위도 1도라는 게요.
그냥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잘라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었대요.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위도는요. 각 지역의 그 치표의 그 곡률, 아까 곡률 얘기했을 때 이거 있죠. 그 곡률에 맞는 원을 일일이 다 그려서 그 원의 중심에서 1도 혹은 원의 중심에서 1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래요. 그럼 위도 1도에 따른 똑같이 1도지만 1도에 따른 지표 거리 L은 이쪽이 훨씬 더 길겠죠. 극지방이. 그죠?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위도가 이렇대요. 자, 이런 내용들은 분명 지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구의 형태가 완전한 구가 아니라 이런 타원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그 원 자체가 다르니까 결국 타원체여야만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르륵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나온 김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나 보기 하나로라도 나올까봐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는 것들을 한번 모아볼게요. 아까 자 원래 이 지구상에서 봤을 때 R이 짧아지면서 그래서 만유인력 위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었죠. 그죠? 만유인력 커져. 그 다음에 중력도 커져. G도 위로 갈수록 커져. 반대로 그 밖에 또 곡률에 따른 이 원의 반지름도 파란색이 훨씬 더 긴 거였잖아요. 그래서 곡률 반지름도 위로 갈수록 커져. 또 위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 요 길이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도 위로 갈수록 커져. 다 커지네요. 그죠? 근데 위로 갈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게 있다면 아까 진자의 주기 점점 더 그 똑딱하는 왕복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였고 이거야. 진자의 주기 T.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실제 지구상에서 보면 원래 진짜 지구의 반지름은 요 길이보단 요 길이가 짧죠. 그러니까 실제 반지름은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값이네요. 그죠? 지구의 실제 반지름은 적도에 비해서. 그냥 한번 모아본 거예요. 외울 내용은 역시나 아닙니다. 혹시 섞여 있으면 그랬었지라고 한번 정리해 본 건 다르실 테니까. 다음에 이런 지구 타원체를 뭐 할 때 쓸 거냐면 거기 중간 아래에 동그라미 3번에 삼각 측량 거리 측정, 그 밖에 둘레 건널비, 부피, 편평도 적혀 있는데 실제 지구를 그래도 실제 모양에 가깝게 타원체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지구의 물리량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좀 실제와 또 부합하게 타원체를 주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삼각 측량 거리 측정은요. 뭐 측량이나 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저는 백과사전 찾아본 건데요. 만약에 X, Y가 있는데 이 수직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근데 뭐 너무 멀거나 아니면 이 시험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바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만약에 저기 멀리라도 여기 어떤 A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B 이렇게 각도를 잴 수만 있으면 그러면 삼각형법에서 이건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이 기본 가정이 X, Y, A, B 각 지역이 매끈한 타원체에 놓여 있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들 간에 이렇게 해서 이 수직거리 이렇게 제거할 때 이때 이 삼각 측량 거리 측정의 기준면이 타원체입니다. 그 밖에 모든 물리량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타원체를 얘기를 했는데 타원체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편평도라는 그 박스 안에 들어있죠. 뭐 짚고만 넘어가 보면 말 그대로 편평한 정도예요. 제가 아까 암기량을 줄여드리겠다 했었죠. 제가 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 단어 나오면 이해만 하고 넘어갈 텐데 편평한 정도예요. 식은 뭐 a분의 a-b 외울 필요 역시 없고 편평한 정도가 0부터 1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편평한 정도가 0이야. 무슨 뜻이에요? 편평하지 않아 라는 뜻이죠. 완벽한 구원 말하는 거겠죠? 그죠? 편평해 라는 거잖아요. 1은. 그죠? 얘는 평면이에요. 0부터 1까지 있을 수 있는 숫자인데 지구에 약간 업데이트하지만 그 편평한 정도는 약 한 300분의 1 정도 된대요.
그 밀라노기 300하면 0.000 거의 0이잖아요. 거의 9에 가까운 회전타운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이거 외우실 숫자 아니고요, 물론. 그리고 이 단어는 나중에 5장에 가면 수금지와 목도천의 각 행성들의 편평한 정도를 비교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때 누가 편평도가 가장 크냐. 그때 이제 뭐 토성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 나올 단어라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구 타원체와 또 비교해야 될 게 세 번째 거죠. 지오이드라고 하는 1, 2번 비교, 2, 3번 비교라고 했었으니까. 자, 지오이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해수면을 따라서 그린 걸 말합니다. 아이고, 지워버렸네. 여기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아이고야. 바닷물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평균의 밀물썰물의 중간쯤으로 그렇게 해서 평균 해수면을 따라 이렇게 그린 거, 이게 지금 주인공 지오이드예요. 이게 평균 해수면을 연장한 지구의 세 번째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오이드를 제일 중요한 말이 사실 이거예요. 평균 해수면이다, 지오이드는. 뭐라고요? 평균 해수면. 자, 그런데 얘는 결국 바닷물은 지구의 중력 방향의 수직인 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력의 수직인 점들을 모아놓은 게 파란색 선인 건 거니까 중력의 수직이다라고 당연히 말하면 되겠고 그 바닷물을 말하는 거니까. 다음에 우리 MGH라고 쓰면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에너지 값은 달라지겠지만 보통 우리 해발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면을 보통 0으로 보통 많이 잡으니까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0인 그런 면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고. 다음 제일 잘 나오는 보기, 아주 흔한 보기, 지구 타원체보다 육지에서 높고 바다에서 낮아. 이거는요, 방금 전에 두 번째 배웠던 지구 타원체 매끈하게 그렸던 거, 그걸 그려본다면 그냥 매끈하게 그리면 요거예요. 이게 지구 타원체예요. 얘보다 그리고 났더니 결과가 지오이드 주인공은 지구 타원체보다 바다에선 더 낮게 그려지고 육지에선 더 높게 그려져. 이게 제일 흔하게 나오는 보기예요.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 타 시험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냐? 제가 필기노트예요. 9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뭐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똑같은 이런 그릇에 여기에는 그냥 물을 담아놨고요. 여기에는 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같은 그릇에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금을 녹여서 이렇게 가득 채워놨어요. 일부러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자, 그러면 일부러 여러분 거기 제일 위에 괄호 3번 지오이드 써있는 그 위쪽에 바로 공간에다가 저 원래 영어 안 쓰는데 이렇게 하나만 써놓으시길래 이퀴포텐셜이라고. 사실 지오이드는요 등 포텐셜면이에요. 등 포텐셜면, 즉 위치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중력 포텐셜이 같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바로 지오이드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거 좀 보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요. 실제로 여기는 아래는 다 지구죠. 지구가 지구 중심에서부터 만약에 이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물 표면에 대해서 10만큼의 중력으로 당기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분명히 같을 수 있는 자리라고 했었죠. 중력이 같을 수 있는 자리. 라고 하면 이 자리는 그러면 분명히 지구 중력에다가 아무래도 금이 물보다 훨씬 더 밀도 질량이 크잖아요. 그게 보태질 거 아니에요. 여긴 예를 들어 14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같아질 수 있는 자리를 된다고 하면 더 높여서 이런 자리로 해야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이 자리는 이제 한 10 정도 나올 거라고요. 그죠?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따라서 지오이드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지오이드는 기본적으로는 평균의 수면 그랬는데 중력의 수직인 점들의 모임이기도 하면서 같은 중력을 가는 자리다라고 생각해 버리시고 그럴 수 있는 자리를 그려야 되는 거라 아래 밀도 분포에 따라 지오이드 변이 굴곡이 생길 수 있겠네? 그죠? 그냥 제가 일부러 이거 금 혹은 이제 육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따 나올 텐데. 그렇다면 요런 자리는 그냥 바닷물이니까 그냥 다 똑같아요. 그대로 그냥 그리면 되는데 제가 분명히 요 육지 부분에 물이 침투되게 그림을 그려놨죠.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평균 해수면으로 그린다 했으니까 운하를 뚫는 것처럼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다 침투되면 이렇게 그려져라고 해놨는데 은근히 이렇게 슬쩍 올라가게 그려놨어요. 요게 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요거를 만약에 확대해서 보자면은 실제로 이제 육지인 자리에서의 모습을 그리자면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는 요 아래쪽에 묵직한 게 묻혀 있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혹은 그것까지 나가기 전에라도 만약에 이제 우리 뒤에 여러 번 나올 내용인데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은 밀도가 1이에요. 육지는 대략 밀도가 한 3쯤 되거든요. 여기 뭐 대륙지가 원래 2.7이지만은 그렇다면 밀도가 이렇다면은 1로 만약에 물을 침투시키면 그럼 지오이드는 더 기준 평균의 수면보다 더 높게 그려져야만 되겠죠. 그죠? 더 묵직한 게 묻혀 있으니까 그러면 지오이드는 등 포텐셜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라가게 그려줘야겠네 라는 게 타시험에서 뭐라고 말해줬었냐면은 그 타시험이 뭐냐면요. 우리 대외적으로 지구과학 시험을 보는 시험이 당연히 뭐 수능의 지구과학 2 정도 보시고 우리 별내사 시험 혹은 임용고시가 있는데 대외적인 시험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인지도 혹은 뭐 시험을 보는 뭐 숫자 뭐 등등으로 보면은 이게 1등이죠. 이게 2등이죠. 이게 아무래도 3등이겠죠. 그런데 시험의 난이도로 보면 이게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에요. 아주 애매한 시험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구과학 교수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실제 한 해에 보통 이게 11월에 보고 이게 12월에 보잖아요. 갑자기 그 전달에 사라지셨다가 잠깐 나오셨다가 또 사라지시는 교수님을 봐서 혹시 그랬는데 여쭤보니까 맞더라고요. 연달아 출제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교수님 들어갈 때 야, 거기 꼭 봐. 그분 거기 꼭 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트가 있다고요. 결국은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들어가면 거길 내고 싶다고. 그죠? 결국은 제가 이제 과거치로나마 적중률이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우리 난이도상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타 시험에서 주구장창 나오는데 우리만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여기 그동안 안 나왔지만 꼭 보셔야 됩니다 하고 강조했던 것들 중에 뒤늦게 10몇 년 만에 나온 것도 있고 여전히 안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나오면 이제 막 되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신기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 교수님이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타 시험에서라고 말하면 그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 별리사 시험에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다가 기출문제 제 책 뒤에 30년치 지금 있거든요. 한 과목에서도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진짜 잘 보려면 다른 시험까지 봐야 된단 말이거든요.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는 제 일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는 기본 강의지만 이거 말고 10월 말에 10월 26일인가 이번에만 하게 될 텐데 그 왜 핵심 정리 문제풀이 하루 종일 올데이 특강하는 날이 있어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반에 끝나는 강의가 있거든요. 다 같이 죽어버리는 강의예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막판에 추측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반강제 정리를 하시는 날인데 막 핵심 이론만 딱 요점만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거나 그거 해당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오늘도 아마 좀 맛보기로 문제 푸는 그 스킬들이 있거든요. 지구가 그냥 외우면 풀지 그런 건 뭐 수업도 필요 없죠. 근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소한만 암기하고
어떻게 푸는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정리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런 강의 때 이제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연말쯤 되니까 반영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강의는 각자의 선택이더라도 또 제가 모의고사 문제도 낼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근방에 어떤 출제됐던 요즘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을 해서 또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타 시험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 지오이드는 바다에서보다 육지에서 더 높게 그려진다. 맞는 얘기죠. 그죠? 밀도가 더 큰 육지에서 더 높게 그려져야만 하죠. 그래서 이해하고 갔으면 당연한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네. 다음. 그러니까 그 아래 지하물질의 밀도 분포에 따라 굴곡이 생긴다. 네 번째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기노트의 제일 왼쪽 아래 보시면은 9페이지 제일 왼쪽 아래 보시면 그래서 이런 어떤 육지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면 원래 그냥 그리려고 했는데 밀도가 큰 물질이나 작은 물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물질이 밀도가 큰 물질 쪽으로 힘이 쏠릴 거니까 결국은 이 자리가 10이었다 하더라도 중력이 이 자리는 뭐 12 이럴 거니까 같은 값을 가지려면 중간에서 더 떨어져 위로 올라가게 여기도 10 여기도 10이 나올 테니 중력이 10이 다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 불룩해질 것이요. 다음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 10 8 이러면 안 되니까 똑같이 10, 10, 10이 되려면 오히려 더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해서 같은 중력값을 갖도록 그냥 뭐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 분포에 따라 등 포텐셜 면이기 때문에 중력이 같을 수 있는 자리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 지오이드는 굴곡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인식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핵심은 물론 평균 해수면이고 그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그럼 뭐 할 때 쓸 거냐 이거. 우리 수준이 높아? 낮아. 높낮이 관련된 거. 수준 측량. 높낮이 관련 평균 해수면 이런 걸 생각하셔서 수준 측량의 기준면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구의 크기 반지름으로 갈 텐데요. 잠시 이거는 혹시나 해서 아까 이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 이제 바닷물개 그렸잖아요.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 대륙지각, 해양지각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냥 참고로만 봐도 뒤에 나와요 또 어차피. 물은 밀도가 1인데 원래 대륙지각은 밀도가 2.7이거든요. 해양지각은 한 3.0쯤 돼요. 여기 아래 멘트는 한 3.3쯤 되거든요. 그랬더니 여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요 수면에서 여기에 이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건데 바닷물과 여기 육지로 여기서의 지오이드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한 거였는데 1이고 2.7이니까 이쪽이 밀도가 크니까 높게 그려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 3.3이고 해양지각보다는 대륙지각 쪽이 이 3.3 이렇게 또 들어있는데 이것도 혹은 여기 3.0하고 2.7하고 비교해가지고 안쪽까지 얘기를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는 요 껍데기에서의 지오이드의 모습을 그리는 거니까 안쪽 밀도까지 다 심층 분석하셔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라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둥근 것과 타원체와 더 면밀하게 그린 평균 해수면 지오이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별거 없죠?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되게 쉬운 내용인데 지구의 크기 반지름입니다. 자, 천체의 크기라고 하면 천체 부피 이런 게 아니라 그 천체 반지름을 말해요. 천체 크기는 뭐? 반지름이에요. 자, 이 반지름은 이 그림은요. 우리 아마 중딩 때부터 아마 했던 것도 같아요. 이거 뭐 쉬운 내용 금방 끝나고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옛날에 한번 나오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기에 자, 목표는 지구의 크기 반지름 R을 구하는 거예요. 구경하세요. 근데 햇빛이 나란하게 들어와요. 자, 그럼 여기에 막대기 똑같은 막대기를 세워놨으니까 요 막대기에 여기 그림자가 있겠죠. 그러면 요 막대기 길이 그림자 길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삼각형에서 요 각도를 알 수 있겠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그럼 나란하니까 엇각으로 요 세타가 나오겠죠. 그죠? 이 세타는 A, B 두 지역의 위도 차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둘 간의 지표 거리를 L이라고 하면 세타 대 360도는 L 대 2파이 R이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이때 R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전체의 크기 반지름은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건 당연하게 쉬운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기본으로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주식을 쓴 거 보니까 지구를 완전한 구형으로 놓은 거고요. 2파이R 썼으니까. 그리고 햇빛은 나란하게 입사하고 그 다음 A, B 두 지역은 동일 경도상에 있어야 해요. 동일 세로선상에. 왜요? 지금 세타하고 L을 동일 이 비례관계 놔뒀잖아요. 세타가 커지면 L이 커지려면 나란하게 그 선상에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구나. 그냥 뭐 가정이든 뭐 조건이든 간에 왼쪽 아래야 그런 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고 있구나라는 건 이제 알면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실제 이제 시험에 관련된 건 이제 오른쪽 내용인데요. 북극성의 고도 차이를 이용하는 얘기가 나와요. 잠시 일로 와보세요. 여기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똑같이 아까처럼 지구를 똑바로 세워놨어요. 그럴 때 위도가 세타인 동네에 어떤 아이가 서 있어요. 북극성 별빛이 내려오는데 북극성 별빛을 올려다본 각도, 고도, 빨간색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거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적도와 나란하게 선을 긋고요. 그럼 동의각으로 세타, 이거 세타겠죠? 그죠? 그 다음 그럼 이게 평면이고 별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합하면 90도잖아요. 그럼 세타 더하기 점은 90도죠. 다시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거니까 점 더하기 세타여야 90도일 거 아니에요. 뭐예요?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랑 같다 이 얘기예요. 그 증명한 거예요. 어쨌든 과정 안 물어봐.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랑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다 왔어요, 지금? 이거 지구의 크기 반지름 얘기하다 왔잖아요. 자, 잘 보세요. 분명히 어느 두 지역, 동일 경도상에 있는 어느 두 지역에 위도 차이 세타를 알면 L은 어차피 잰다 그랬잖아요. 그냥 줄자로 재면 되지 이거야. 그러면 세타를 알면 지구의 크기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예요. 이걸 말을 바꾸면 두 지역의 위도 차이를 알면을 뭐라고 바꿔요? 두 지역의 북극성의 고도 차이를 알면. 같은 말이죠. 두 지역의 북극성의 고도 차이를 알면 지구의 크기 혹은 뭐 지구의 둘레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옛날 36회 때. 그래서 오른쪽에 5번째 줄 내려가시면 첫 번째 당구장 표시에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너무 중요한 말이고, 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경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 3962에 나왔고요. 3962. 올해가 62회였죠. 다음 세 번째 당구장 표시에서 이건 이제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이거 먼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번에 C하고 D 지역이 있어요. 똑같이 위도 차이는 세타고요. 같은 막대기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C하고 D 지역이에요. 그럴 때 똑같이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여기 L'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CD에서의 R''와 R이 같지 않아요. 왜 달라질까? 결과를 봐보면 세타는 똑같이 맞췄죠. 1도면 1도, 10도면 10도 맞췄는데 아까 우리 이미 위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가 위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가 이게 L'이라면 위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 L이 L'가 더 길었죠. 그죠? 그러니 L' 값이 더 큰 값이 들어가면 R''는 큰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라고 예상이 되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만 하고 설명 지나갔더니 여러 질문들이 나오길래 첨가해보자면은 그 말은 실제로 질문 나왔던 게 아니 지구를
기본적으로 완전한 구로 놓고 전제하고 시험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완전한 구형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원주식 쓰고. 근데 얘가 얘보다 크게 나오는 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처음에 AB 갖고 얘기할 때 CD에 없었죠. AB 갖고 이렇게 완전한 구로 놓고 설명했고, 다시 이번에는 CD 할 때 AB 빼놓고 역시 또 구로 놓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비교해보니 이렇다라는 얘기이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위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가 달랐죠. 실제로 지구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타원체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가 달랐어요. 위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가 L-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의 반지름이 얼마니를 계산하는 셈인 거예요. 즉 여기서 계산한 R은 뭐예요? 곡률 반지름. 곡률에 맞춘 원의 반지름. 혹은 곡률에 맞춘 원의 요 반지름 요거를 구한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구한 것이기 때문에 즉 이렇게 고위도로 갈수록 R이 더 크게 계산이 나오는 에라토스레스 방법에 이 R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위도 1도에 따른 지표 거리가 다른 타원체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 제가 안 지우고 놔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구나. 됐죠? 이번 시험 문제 프린트를 드린 거에 9번 문제 봐보실래요? 이번 프린트의 9번 뭐 쉽게 나왔습니다. 프린트의 9번요. 요거 39번요. 이때 그림 바로 아래 지구의 크기의 측정에 필요한 값만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A와 B 사이의 태양의 고도 차이. 태양의 고도 차이가 둘의 태양의 고도 차이가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애초에 0으로 놓고 했지만 뭐 고도 차이다 똑같게 해놨지만 A와 B의 태양의 고도 차이 결국은 그 고도 차이 가지고 요거 뭐 섹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A와 B 사이의 거리 L은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이거 제하되고 다음 디귿 A와 B 사이의 경도 차이는 있으면 안 되죠. 경도는 동일해야 되니까. 세로선은 똑같은 선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귿 뺀 3번이 답이었겠죠.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고 다음 이제 지구의 질량입니다. 이건 별거 없고요. 괄호 1번에 아까 썼듯이 만일력 이퀄 중력 이렇게 놔버리면은 그러면 스몰 m 지워버리고 지구의 질량 라지 m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별거 없고요. 넘어가셔서 그냥 이거는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면 이건 뭐 너무 별게 없어서 아주 예리한 비싼 천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천칭에 양쪽에 똑같은 추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게 당연히 평형이겠죠. 이런데 여기다가 왼쪽에 엄청나게 묵직한 덩어리를 놨어요. 라지엠을. 얼마나 묵직하냐? 몰라요. 그냥 됐다 묵직해요. 너무 묵직해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으면 그러면 얘 간의 인력, 물론 얘와의 인력도 있겠지만 이런 건 이제 무시. 제일 주가 되는 인력 요거가 당기는 게 있다 보니까 띠리릭 예리한 천칭이랬잖아요. 띠리릭 기울어져요. 그 기울어진 걸 딱 평형이 되도록 n을 딱 여기다 놔서 딱 평형을 맞췄어요. 이러면 이걸 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지구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양쪽에 있던 m은 별로 중요한 게 없겠죠. 똑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 뭐와 뭐를 맞췄느냐? m과 라지 m의 인력. 그러니까 G에 여기 R제곱분의 즉 D제곱분의 M1, M2 한 것과 얘의 인력과 N과 지구 안의 인력. N의 중력이겠죠. 그죠? 그렇게 맞춘 거니까 G에 여기 지구의 반지름이라 치면 M1, M2. 여기서 이거 뭐 높아봤자 뭐 1m밖에 더 되겠어요? 지구의 반지름은 얼마죠? 6,370km. 한 6,000km쯤 되니까 이거 무시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 들어가 버리면은 얘와 지구 중심 사이고 거리 제곱분에 이렇게 쓰면 내가 원하는 지구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겠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만약 혹시 물어본다면 내가 사용한 추의 질량은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거리 D 알아야 되고 지구의 크기 반지름을 알고 있다 치는 건데 물론 알아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힘과 어떤 힘을 평형으로 놨는가
라는 거, 그다음에 알아야 될 물리량이 뭔가 이 정도만 보면 거의 제가 A, B, C, D급으로 말씀드릴 텐데 너무 중요해요. 이런 다 A급이고 그냥 보기나 하세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 D급이고 그 밖에 이제 그해 그해 어떤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B급 혹은 C급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런 정도예요. 워낙 사소한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굵은 4번. 지구의 평균 밀도가 나오는데 지구의 크기 반지름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든 구했다고 하면 그럼 반지름을 알면 구의 부피가 나올 거고 부피분의 질량하면 밀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한 지구의 평균 밀도는 얼마다? 이건 알아야 되는 숫자. 얼마요? 5.52 g per 세제곱센티미터. 지구의 평균 밀도는 얼마라고요? 5.52 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런데 이따가 보면 지구의 평균 값들이 아까 잠깐 적었었지만 여기 바닷물이 있으면은 여기는 1이고 대륙지각은 2.7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이 이런데 평균이 얼마라고요? 5.5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구 내부에 엄청나게 묵직한 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지구 내부에는 엄청난 양의 뭐가 들어있대요? 두 번째 줄에 철이 있대요. 철이 들어있대요. 자, 지구는 뭐가 들었다고요? 네, 뭐가 들었어요? 지구는 뭐 들었어요? 네, 철 들었어요. 라고 해놓으시면 지구는 철 든 놈이다 라고 해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뒤에 좀 써먹을 일이 있으실 겁니다. 지구는 철 든 놈이에요. 지구는 철 들었어요. 5.52. 다음 우리 층상구조 여기까지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쉬는 걸로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뭐 했냐면 지구의 기본적인 물리량 얘기했어요. 모양, 둥글어, 타원체야, 평균의 수면, 지오이드. 그 다음 그래서 모양, 그 다음 크기, 반지름, 그 다음 질량, 밀도 간단히 주르륵 얘기하고 나서 그냥 물리량은 그런 놈인데 지구는 각 지역별로 어떻게 생겼는데 구역별로 일단 대기구조, 물속 구조, 땅속 구조를 보려고 해요. 자, 대기구조까지만 하고 쉴 건데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나오면 고마운 쉬운 부분이에요. 자, 풍선을 띄웠어요. 온도를 재보니까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냥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나눠지는 자리 기준으로 층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먼저 이 아래는 대륙권, 얘는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대강의 높이도 알아야 되는데요. 대륙권은 평균 한 10km, 그리고 성층권은 30 아니라 50, 그 다음 한 80, 그리고 대기권의 끝은 대륙권 아니고 대기 전체의 대기권의 끝은 대략 한 1000km라고 되어 있어서 굳이 스케일을 보자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아까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한 6,000쯤 된다 그랬죠. 이게 대략 한 6,000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한 6분의 1 정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돼 있구나라는 그냥 규모는 그렇게 돼 있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궁금한 거 왜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예요. 온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힌트를 먼저 드린다면 중간권의 경계면, 중간권 계면 아래까지는 아직은 지구의 영향이 주가 되고요. 요 위에서부터는 주로 태양의 영향이 주가 되는 높이예요. 이것만 하면 세 곳은 거의 해결이 다 끝나요. 이 아래 지면이 있으니까 지구도 온도가 높진 않지만 자기 온도에 맞는 팔을 내보내요. 그냥 미지근한 난로예요. 그러면 그 지구편 난로로부터 멀어질수록 가로축이 온도니까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럼 얘 대륙권이나 중간권은 당연한 소리고요. 얘 좀 이상하죠. 난로에서 멀어지는데 점점 열이 나고 있어. 이상한 애예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왔겠죠? 다음에 열권은 당연히 태양한테 가까이 가니까 온도가 쫙 올라가겠죠. 그죠? 태양의 영역에 있으니까.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이미 아마 어쯤 아실 거예요. 성층권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주로 있죠? 무슨 층이? 오존층이. 네, 오존층이 있어요. 근데 오존층이 무슨 짓을 하냐면 유전이 집중으로 떠 있으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 흡수를 해요. 물론 자외선은 화학선이고 적외선처럼 열선처럼 이렇게 데우는 게 주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집중 흡수를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만들어진 게 성층권이에요. 자, 성층권 왜 생겼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뭐해서?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 흡수해서.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황당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이 관련된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38회 시험 문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어요. 다음 중 지구와 화성의 대기를 비교했을 때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은 하면서 거기 나와 있던 보기 중에 지면과 열권의 그 사이에 높이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생겨 있다.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성층권 말하는 거죠. 그죠? 성층권은 그러면은 성층권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해서. 그러면은 자외선은 어디나 있는 거니까 태양 그저 있을 테니까 그럼 오존은 어떻게밖에 안 만들어지겠어요? 산소랑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럴 만큼 오존이 층을 이룰 만큼이면 기본으로 뭐가 많아야 돼요? 산소가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막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우주인들이 막 뭐 팍 뽑힌 거 하고 죽잖아요. 산소가 없어요. 거의 없거나 없어요. 그럴 만큼 산소가 있는 우리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죠? 따라서 그때 시험 문제가 결국은 타 행성 전부 다 혹은 지구에서 오존층이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층이 없을 테니까 온도 분포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층이 없으면? 이 층이 없으면 삐리릭이겠죠. 그죠? 실제로 지구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시간을 좀 더 세이브 하시려고 하면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쓸 때 일부러 이렇게 막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표나 그림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창작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좀 더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시게끔 만든 게 많아서 옛날에 나 지구과학 했었는데 이건 또 뭐야? 막 이러신 거 성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래프도 간단하지만 전국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제 책에만 들어있는 그래프예요. 뭐 엄청난 게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눈으로 한번 박으시게 하려고 한 거라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복습 위주로 뭘 말하려고 이런 걸 넣어놨는지를 아셔야 효율적으로 보실 테니까요. 잠깐 343 가보실래요? 343 저 뒤에. 이 책이 또 문제집 겸용인 거 아시죠? 문제가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그냥 여기저기 막 따다가 막 넣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빼고는 그러니까 A, B, C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어려운 보기만 뽑아갖고 새로운 문제 하나 만들어 놓거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단순히 뭐 알면 뭐 답수는 이런 단답 형식의 건 거의 문제 다 빼고 레벨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그냥 한번 저랑 수업 같이 한번 들어서 지구과학 한 번 봤어? No. 지구과학은 문제에서만 등장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론 시간에 안 배우는데 잘. 그리고 문제를 이론은 알았는데 문제 손도 못 대는 그런 내용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구과학, 지질학이 아주 뻔한 이론인데 모르는 분이 없는 이론이에요. 근데 손을 못 대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어떻게 푸는지가 방법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연습하자. 이런 등신 왜 어떻게 다 하고도 문제가 안 풀려 이러지 마시고 이론을 다 공부했으면 60% 공부하신 거예요. 한 번 다 본 게 아니고 나머지 40을 공부해야 한 번 보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스스로 비난하지 마시고 수학도 사실은 암기 과목이잖아요. 방법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푸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것도 문제까지 다 알아야만 한 번 본 거다. 근데 여기 14번 문제는요. 343의 14번 문제는 그림 좀 보시라고 넣어놓은 문제거든요.
실제로 지구는 온도 그래프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런데 화성도 땡땡땡 한 번 꺾이죠. 금성도 어쨌든 한 번 꺾이죠. 우리만 특이하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우리도 오존층이 없어진다면 혹은 타행성은 다 이렇게 한 번 꺾이는 유형으로 될 수밖에 없겠구나. 뭐가 없기 때문에?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 흡수하는 거 이런 거 없고 그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층이 중간에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7페이지로 오세요. 더불어 오존 얘기 좀 했으니까 우리 이제 좀 상식이 될 수 있는 보기 그런 시사 상식 관련된 것들 혹시라도 보기 하나로 나올까 봐 제가 이제 상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걸 모르시면 몰상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 하나로라도 나오면 그렇지 하고 딱 쉽게 넘어가실 수 있게 요런 아주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지만 오존 홀이 커지면 되게 문제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들어봤죠? 그죠? 오존 홀이 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할 때 만약에 지구가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라고 있는 보기가 있으면 그 문제점에 해당할까 아닐까? 자, 기본적으로 오존홀이 커지면요.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려 세상에. 구멍이 뻥뻥 뚫리면 막 뭐가 쏟아져 들어와요? 자외선이. 막 들어오면 막 자외선 막 맞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막 피부암 걸리고 막 뭐 엽록제 파괴되고 막 플랑크톤 파괴되고 생태계 교란되고 막 난리 나겠죠? 그죠? 막 백내장 생기고 막 그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배우기를 여러분 아침이라 머리가 약간 띵띵하죠, 그죠? 괜찮아요? 그죠? 여기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 자외선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 구멍이 막 뚫리면은 얘가 막 들어오면은 죽어 뜨뜻해지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혼자서 막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머리가 이상한 데로 돌아가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구과학은 응용과학이랬죠? 골똘하게 하나 계속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자, 실제 이건 이제 나올 그림이니까 그냥 구경만 하나 해보시면 태양에서부터 강력한 가시광선 형태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런데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으면 지구는 지구의 표면 온도에 맞는 온도가 낮으니까 적외선 형태의 이런 식의 에너지가 나가게 되는데 이때 나가는 에너지 중에 상당량이 대기 중에 CO2나 H2한테 흡수가 돼서 그 적외선을 먹었으니까 대기가 뜨뜻해져요. 그 뜨뜻해진 대기가 다시 사방으로 에너지를 내보낼 때 되돌아온 에너지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따뜻하게 따끈따끈 보온되는 게 온실 효과. 이건 좋은 거예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그 온실 효과는 좋은 건데 문제는 인간이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흡수량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서 되돌아오는 것도 많아지니까 자꾸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온난화가 이제 문제가 되는 나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온실 효과나 온난화는 무슨 복사 에너지 얘기할 때? 지구 복사 에너지 얘기할 때. 들어왔으니까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소가 다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얘기랑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는 얘기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존층에서 뭐 흡수해서? 태양 자외선 흡수해서. 그랬는데 얘가 없어짐으로써 태양 자외선이 더 들어오면 따라 어떤 문제가 생기니 그랬는데 온실효과 온난화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얘기할 때 나와야 되는 얘기라고 했었죠. 네, 없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예전거 뒤져봤더니 옛날 기출문제 관련된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거. 태양 자외선이 더 들어오는 거지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되는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그럼 이건 뭐 어차피 뒤에 나올 그림이니까 또 하나 이거 말고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면은 여러분 일기예보 혹시 보시게 되면 온도 내일 뭐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얘기 하고 있다가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가급적 외출 삼가하시고요. 외출하셔야 되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첫 사회생활을 리포터로 시작했었거든요. 얼굴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목소리를 보면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오전 경보가 발령되면 왜 외출 삼가하는 건 그렇다 치고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 예전에 저도 변호사 시험 공부 잠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풀었던 화학 문제가 있었어요. 그 유형이 있을 거잖아요. 계산 문제. 웬걸 이제 막 되게 긴장하고 풀잖아요. 풀었는데 보기 답이 없는 거예요. 아이씨, 다시 풀었어요. 어머, 다른 숫자가 나왔는데 또 보기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떡해, 큰일 났잖아요.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더 풀어서 세 번째. 또 다른 숫자가 나왔는데 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갔어요. 다 푼 다음에 이제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풀었더니 웬걸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딱 답이 나오면서 보기에서 답을 그냥 고르고 갔거든요. 뭐 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앞에 세 번의 시간 낭비를 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각자의 선호도나 또 나는 뭐 물리천재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변리사 시험 공부할 때 자연과학계로는 무조건 뭐부터 푼다? 지구과학부터 푼다예요. 이? 지구과학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구과학이 가장 계산 문제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적죠. 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들 지구과학이 전략 과목이니까 다 알아요. 나는 10개 다 맞아야 되는데 그 해 하필 어렵게 나와서 다 체크돼 있어. 막 이상하다고 막. 그 다 돼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다시 돌아와서 다 고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볼 때 완전히 아닌 보기는 제껴놓고 한 2개 정도 헷갈리는 게 보통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서 대강 답은 골라놓고 그렇게 해서 쭉 하고 나서 나머지 뭐 생물은 또 이제 암기하려는 게 복잡한 게 많고 또 난이도가 또 그때그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화학, 물리, 계산 문제 뭐 이런 거 풀 때는 일단 지구과에서 컴다운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풀어야 훨씬 효율이 좋아져요. 제 그 아까 전에 합격하셨다고 했던 그 수강생분 친한 친구가 같이 시험을 보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물리 천재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자신이 있으니까 물리부터 푸신 거예요. 그 해, 재작년 그 전에였나? 물리가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풀다가 보니까 한 10분 남짓 남으셨더래요. 다 풀고 났더니. 그 다음 정신이 있겠어요? 그 해 지구과학 되게 쉽게 나왔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게 막.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자연과학 과락을 맞으셨어요. 하나 차이로. 그러니까 근데 그 제 수강생분은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두 문제 차이로 정말 1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기호 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구과학부터 푼다예요. 명심해 주시고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분이 1차를 보셨어야 됐었을 때 그때 지구과학부터 풀었는데 저 선생님 아니었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중요한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험 보면 되게 긴장하기 때문에 너무 알던 것도 막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다운 하는데 지구과학이 최고다. 아셨죠? 네. 그렇다면 그럼 이제 이런 오전 경보 발령되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를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냐? 정신 차리고 보면 시험 때 갑자기 도덕 문제가 나왔잖아요. 뭐야 이게? 이게 아니라 항상 평상시 꼼꼼하게 보시되 오전 경보는 어떻게 발령되는 거냐면 잠시 47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그냥 자동차 연료가 탈 때 원래 연료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대기 중에 있는 원래 질소와 산소가 그 열 때문에 스스로 또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산화질소가 다시 또 빨려 들어가서 또 다시 이산화질소가 그렇게 이산화질소가 있던 상황에 우리 오존경보가 주로 어느 계절에 발령되죠? 날 쨍쨍할 때 발령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뜨거운 여름에 강력한 자외선이 있을 때 그럴 때 대기 중에 배기가스를 타고 부릉부릉해서 이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원래 있었는데 그런데 강력한 여름에 자외선을 맞으면 그때 이 산소 원자가 떨어져 나온대요. 그럼 이 산소 원자는 주변에 산소 분자가 많이 있으니까 오존이라는 물질을 만들겠죠. 생긴 거 보세요 이거. 엄청난 산화제예요. 이 방 안에 누가 오존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하면서 막, 눈 따가워. 간지러워. 그러다가 막 기침소리가 막 심해지다가 담배병 걸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오염물질로서의 오존이 많아지니까 바깥에 나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왜 대중교통 이용하래요? 대중교통 버스랑 택시는 다녀야 되니까 자가용 갖고 나오지 마세요. 자꾸 얘들이 결합하게 만드는 게 연료가 탈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안 갖고 나와야 줄여야, 그래야 결합을 안 하고 그래야만 오존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또 하나 비교하자면 아까 오존홀은 오존이 적어질 때의 문제죠. 오존은 많아야 돼요. 근데 오존 경보는 오존이 많으면 문제래죠. 그러면 많아야 된다면서 여기는 많아야 되고 여기는 적어야 되고 많아도 적어도 안 되구나. 그가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얘기가 달라요. 이 동네는 가뜩이 써야 돼. 막아줘야 되니까. 그죠? 네, 오존 홀은 꽉 채워줘야 되고 우리 주변에는 같은 오존이지만 우리한테 유독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오존은 없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상식적인 내용들로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다시 더 중요할 수 있는 층별 특징을 얘기해 볼 텐데요. 자, 이제 대류권부터. 대류권은요, 적도가 극보다 여름에 겨울보다 낮에 밤보다 대류권 계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한 6번 나왔어요. 5번, 6번. 작년에도 나왔어요. 대류권 계면의 높이는 제가 평균 10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은 계절이나 위도나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보기도 나왔었거든요. 그죠? 보아하니 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온도, 지면 온도에 따라 대류권 계면의 높이는 달라집니다. 그죠? 다음에 이름이 얼마나 대류가 잘 일어나길래 대류권이냐고요. 실제로 온도가 높은 게 아래에 있고요. 온도가 낮은 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대류가 잘 일어나는 상태예요. 더불어 수증기도 많다 보니까 올라간 공기가 이렇게 구름을 이루어서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 치고 하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자리고, 그렇게 기상현상의 영향을 가급적 적게 받아야 되다 보니까 비행기는 이 대류권 계면 바로 위쪽으로, 너무 높게 날면 연료가 너무 많이 소모될 수 있으니까 대류권 계면 바로 위쪽으로 보통 비행기가 많이 날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대류가 막 활발한 이런 층을 우리는 불안정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구 불안정하게 움직이니까. 그죠? 다음 성층권은 가장 중요한 오존층 얘기했고요. 성층권은 그러면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고요. 온도가 낮은 게 아래에 있어요.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움직여요. 안정층이에요. 다음에 중간권 가면, 중간권은 온도가 똑같이 온도가 높은 게 아래에 있고요. 온도가 낮은 게 위에 있으니까 대류는 일어나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수증기가 없거나 거의 없으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서 응결이 돼야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구름이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없다. 기상현상이 있다는 거 대류권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숫자 같은 게 연연은 하지 마시되, 전체 대기권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자리는 중간권 계면 자리, 한 영하 90도쯤 되는데, 이런 게 보기에 나온다 한들 영하 90도더라, 영하 80도더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야 라는 그래프의 이 형태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제일 낮은 자리가 어디다? 중간권 계면 자리다. 자, 다음 이제 열권으로 갈 텐데, 열권은 기본적으로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대기가 너무 쬐끔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굳이 이거 한 그래프 완성해 보자면은, 아까 여기 오존층 얘기했었죠. 오존의 양만 갖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오존이 조금 있고, 오존이 집중 분포하는 자리를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O3의 양을 갖고 그림을 그린 거고, 다음에 대기는 거의 바닥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거의 대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막 그 대기 입자가 막 활발해가고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햇빛 없어지면 샥 식어버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이런 층인데, 자, 그런데 이 열권의 거기 책의 그림을 보시면은
희끄무리한 선을 제가 그려놨을 거예요. 혹은 필기노트에 11페이지가 아니라 13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필기노트 1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전리층이라고 그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대기 중에 전자들이 밀집해서 떠있는 층이 있거든요. 걔를 전리층이라고 해요. 낮에는 여기에 D층, 여기 2층, F1, F2로 이렇게 4개의 층이 만들어져 있고, 밤에는 F1, 2가 합해지고 D층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 두 개가 합해지면서 2층과 F층만 남게 되는데, 그 전자들이 밀집해서 떠있는 층 자체가 주로 10권짜리 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권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전리층 얘기를 같이 말하려고 하는 건데, 기본 교재의 책의 7페이지 이 그래프 바로 윗줄에 당구장 표시 석줄 있죠. 우리 기본 교재의 그래프 바로 윗줄에 이제 거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뒤에 이제 5장에 가면은 우리 1장 내용에서 5장이 겹치는 내용이 꽤 있어요. 1장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5장에서 이제 상기만 시켜드릴 텐데, 실제로 우리 이제 뒤에 가면 태양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태양의 표면에 보면 까뭇까뭇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태양의 흑점이라고 해요. 태양의 흑점이 뭔지는 그때 가서 배울 겁니다. 근데 이 흑점이요, 되게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 작년인가가 그랬었는데 흑점이 많아지는 때, 그때기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여러분이 다 지나오신 사춘기 때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났던 분도 많아요. 그죠? 뭔가 막 호르몬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가 막 활발하게 이럴 때, 그때가 바로 활발할 때다. 여드름이다 생각하세요. 그죠? 태양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이때, 이게 이 태양의 흑점 극대기가 한 11년마다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뭔지는 그때 가서 배우겠지만은, 태양은 원래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양성자 전자 같은 게 막 같이 날라오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가 뭔가 막 잔뜩 나올 것 같은, 뭔가 활동이 활발할 때라고 하니까 그런 대전 입자가 사방으로 막 푹 뿜어지는 때거든요. 그럼 근데 방금 전에 전자가 잔뜩 밀집해 떠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흑점 극대기에 대전 입자가 더 잔뜩 들어온 데죠.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에 지구의 이 전리층이, 그래서 흑점 극대기에는 전리층이 교란됩니다. 뭔가 흔들린다, 생기는 높이가 변한다, 혹은 두께가 달라진다, 이런 게 전리층 교란이에요. 근데 이 전리층이 뭐 할 때 쓸 거냐면, 예를 들어 2층이다라고 하면 그 특정한 전리층이 잘 반사시키는 전파의 파장 범위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원래 A 지역에서 2층이 잘 반사해주는 어떤 전파를 띡 쏘면은, 그러면 Y로 무선 통신할 때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나, 이게 뭔가 많이 변해가지고 전리층 교란으로 이 다시층으로 변해 있는 걸 난 몰랐어. 똑같이 쏘면 그 지역에 연락이 안 가겠죠. 그렇게 해서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무선 통신 두절 현상, 다른 말로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더불어 태양이 있고 이제 지구가 있다 치면은 지구의 자기력선 뒤에 나올 건데,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거든요. 마치 자석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근데 태양에서부터 대전 입자가 픽픽픽 오면은 아무래도 여기 양쪽 극이 자석의 힘이 세단 말이에요. 걔들이 몰려가지고 이 대전 입자가 몰려가 일로 오거든요. 그럼 보통 여기 태양에서부터 오는 대전 입자가 지구의 대기랑 맞부딪히면서 화려하게 빛을 내게 되는 오로라가 이때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 자기장이 이런 대전 입자가 왕창 몰려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영향을 받아 좀 변하게 되는 지구의 여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자기 폭풍, 그죠? 자기 폭풍. 이것도 뒤에 바로 나올 단어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태양 어떤 이런 대전 입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 자기장의 세기나 방향이 살짝 변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자기 폭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흑점 극대기에 지구에서는 그런 대전 입자가 왕창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잠깐 말씀드렸고, 이 흑점이 무엇이고 얘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5장에 다시 나올 겁니다. 연결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10권에 주로 있는 전리층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뒤에 갔다 오시면 이제 쉴 때가 됐네요. 자,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델린저 현상 세 번째 점 있죠. 두 번째 박스에 세 번째 점. 자, 델린저 현상은 줄만 그어볼게요. 첫 줄 끝에 D층은 파동을 흡수를 해버려서 통신에 방해가 된대요. 그 줄 끝에 D층을 두껍게 만들어서 제일 마지막 줄 중앙에 통신이 두절되는 게 델린저 현상이래요. 자, 사실 델린저 현상의 정확한 의미는 원래 여기에 D층이 있는데, D층은 얘가 원래부터 무선 통신할 때 내보내는 요 파를 지가 먹어버려요, 원래. 근데 다 흡수하는 건 아니니까 보통 우리 낮에 이제 보통 얘가 아무래도 D층은 낮에 있다 그러죠, 낮에. 밤에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뭐 요즘은 뭐 다 잘 들리지만 뭐 옛날에 좀 이게 구시대였을 때 아무래도 밤에 주변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밤에 낮에보다 더 라디오가 잘 들린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D층이 방해하는 놈이 없어지니까 더 잘 전달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다 흡수를 해버리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근데 일부만 이게 전달이 됐었는데 밤에는 얘가 없어지니까 전달이 잘 된다고요. 근데 이 델린저 현상 요것에 의해서 실제로는 D층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두꺼워져 버리면 그나마도 완전하게 흡수만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전달될 게 거의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되는 게 무선통신 두절 현상, 델린저 현상이에요. 이 얘기는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구나라는 걸 체크를 하고 잠깐 563페이지 문제 하나 풀고 쉬겠습니다. 563에 61에 7번입니다. 563에 61에 7번. 뭐 쉬운 얘기였습니다만 최근 문제라서 풀어보는 거고요. 지구 대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대기권은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에서 4개 층으로 구별되죠.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다음에 대륙권의 두께는 어디가 두꺼웠어요? 적도가 극보다 두꺼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모양이에요. 실제로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거기 죄송한데요. 거기 제일 뒤에 계신 남자분, 네, 거기 옆에 분을 쿡 찔러주세요. 네, 오케이, 날 맞아요. 이렇게. 자, 제가 원래 이래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구가. 근데 거기 바로 위에 있는 대륙권이죠. 요 대륙권 요거는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걔도 이렇게 생겼죠. 적도가 더 부풀어져 있죠. 이런 거 그냥 이미지로 남겨놔야 적도가 더 두꺼웠었어. 실제로 한 16 정도 되고요, 높이가. 그건 한 8 정도 된대요. 아니요, 그런 감을 좀 갖고 계시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고, 니은번 맞고, 디귿번, 성층권에선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는 감소한다.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는 떨어지고 있죠. 그죠? 아이고, 온도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보기네요. 그죠? 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4번입니다. 뭐 이런 쉬운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10분 쉬시고, 아마도 아시지만은 아까처럼 저는 쉬는 시간에 필기를 다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다 하고 빈둥거린다 싶으시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가급적 이제 약간 질문한 거 답변 드리다가 또 한참 지나가면은 그림을 다 못 그리는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질문은 전 이제 아침에 일찍 오고요. 낮 시간에 식사하시고 나서 저녁 때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은 아무거나 해주셔도 되니까 그때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쉬는 시간은 제가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주셨으면 합니다. 10분 후에 뵐게요. 좀 이따가 이제 이제 대기권 배웠고 수권하고 여기 육지 쪽 관련된 거 이거 배운 다음에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천구 내용 들어갈 거예요. 됐죠? 잠시 뵐게요.